국토 면적의 약 4.4배, 대한민국은 약 43만 8천여 제곱킬로미터의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일상이자 삶의 터전으로 또 경제 강국의 길에 또 하나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바다. 해운 수산과 같은 전통 해양 산업부터 에너지, 환경, 관광과 해양 치유, 극지 연구까지 바다의 중요성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날로 늘고 있는 상황. 특히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크레인 등 해운항만 스마트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첨단 해양 관측망과 예측 시스템 등 해양 안전과 환경 관련 기술도 연구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역량들을 모아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으로 글로벌 해양 부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바다 정책들.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을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서든 1시간 남짓만 가면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우리의 일상이자 삶의 터전이고요. 분단된 상황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국내 해운 산업은 큰 위기를 맞았고 또 최근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진행되고 있을까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해양수산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예. 예. 4월 달에 이제 취임하셨잖아요. 예, 예. 바쁜 한 해를 보내셨겠어요. 예, 4월 초에 제가 취임을 했는데요. 이제 만 8개월이 지났고 이제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냈던 시간이 아닌가. 또 밖에서 제가 봤을 때보다는 정말로 일도 많고 정말 중요한 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그러는데 한 30여 차례 제가 현장을 방문했다 하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이 바다 쪽에 꿈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린보이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선장이 돼서 예. 돈도 많이 벌고 또 세계도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해보고 싶었던 예.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양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도 다니셨고 한국인 최초로 그 세계 해사대학 교수를 역임하셨다는데 세계 해사대학이 어떤 데입니까? IMO라고 국제 해사 기구가 있습니다. 런던에 본부가 있는데요. 세계 17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그런 국제 기구인데 그 국제 기구가 1983년에 스웨덴 말모라는 도시에다가 세운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세계 한 50여 개국에서 해마다 한 120~130명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예. 자, 2019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의 성과 꼽으신다면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몇 가지로 줄이기가 정말로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제가 한 대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난 4월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예. WTO 심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잖아요.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산업부,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저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 논리와 전략을 잘 마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위스 가서 하신 건가요, 그래도? 예, 그 팀이 있습니다. 네.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예. 두 번째로는 지난 7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 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해운 동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정식 멤버로 4월부터 이제 가입하게 됐는데요. 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동맹에 가입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다시 인정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운 재건 5개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그러면 국내 해운사로는 이런 해운 동맹에 가입되는 게 처음이에요? 아니죠. 지금까지 뭐 계속 이어져 왔는데 현대상선이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외항 선사입니다. 네. 근데 이 현대상선이 다른 해운 동맹인 2M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세계 동맹 중에 또 하나의 2M이라 머스크하고 MSC 네. 라는 두 선사가 맺고 있는 동맹인데 거기에 정식 멤버가 아니고 이제 협조 멤버로 여태까지 있었죠. 그 이제 정식 동맹의 멤버가 안 되면 회원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갖다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준 회원 자격으로서 여태까지 있었는데 현대상선이 내년 4월부터는 그 다른 동맹 중에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해운 동맹의 정식 회원으로서 이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성과의 이제 하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이제 수산 혁신 2030을 계획을 저희가 이제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더불어서 어촌 니들 300 사업도 본격적으로 지금 착수해서 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더불어서 2030년까지는 프로젝트를 완수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수산혁신 2030 네. 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갖다가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에 이제 시동을 걸고 있고요.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양 신산업 혁신 전략이라든가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이런 정책을 갖다가 저희가 수립해서 해양수산의 미래 먹거리와 또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예. 하는 것도 이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농업 간의 이 세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3천만 원까지 어선업하고 양식업 합쳐서 3천만 원 소득까지 이 비과세가 됐는데 이것이 8천만 원 늘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뜻했던 바는 전액이 이제 비과세 목표였는데 그래도 이 8천만 원까지 늘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수산인들이 이 수관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수산인들 꽤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19년 한 해 그 주요 정책 성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5가지 얘기하셨는데 놓고 6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더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예, 차차 좀 더 계속해서 예, 얘기를 예. 나눠보기로 하고요. 예. 동해, 서해, 남해 1시간 남짓 달리면 어느 곳이든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삶의 터전이자 일상으로 바다와 함께해온 우리 국민들은 바다에 대한 친근함과 만족도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상황. 대부분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가 바다에서 경쟁력을 찾고 있는 지금 우리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한 차례 위기를 겪었던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자원 바다를 제대로 활용해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해양수산 분야도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접목이 아마 추구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의 스마트화 전략이랄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 유럽에서 한 11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왔는데 제가 한 11년 있으면서 늘 보고 들은 것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해양수산 분야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제가 많이 보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스마트화라는 그런 단어로 그걸 다 묶어버리더라고요. 네.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오토노머스 비어클을 해서 육상에서는 자율운항 자동차,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박도 자율운항. 그게 이제 오토노머스 비어클이라는 컨셉트, 그 이제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드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알려지는 IoT, 예.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해서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다가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양수산에 잘 접목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미래 먹거리 삼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이다. 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자율운항 선박, 그다음에 이런 자율운항 선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마트 항만, 이른바 이제 지능형 자동 항만이다 하는데 항만도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선박 형태가 이제 무인 자동화, 자율운항 선박 형태로 바뀌면 항만도 받아들이는 시설이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오. 그게 이제 이른바 지능형 항만이다, 자동 항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양식장도 스마트 양식장 체계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해양재 예측 시스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에 9개의 핵심 과제와 25개의 세부 과제를 갖다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전략을 갖다가 통해서 2030년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갖다가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1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양식장의 절반도 스마트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재해 관련 예측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이것을 갖다 3분의 1 수준인 4시간으로 줄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네.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뭡니까 담배 파이프 물고 있는 마도로스 이런 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뭐 미래 펼쳐질 일들이니까요. 예. 계속 지켜보는 걸로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어업 환경이 지금 아주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다 또 어촌 인구, 뭐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촌 인구의 또 고령화도 겹친 상황인데 이런 어촌과 어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어촌과 수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을 남획하는 그런 형태의 이 어업 형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더불어서 어강 인구도 2000년 초보다 지금 절반 이 수준 이하입니다. 지금 약 12. 어촌도 심각하군요. 예,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촌의 고령화를 예. 갖다 들 수 있는데 65세 이상 되는 고령 인구가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수산업의 이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촌의 활력을 갖다 불어넣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산혁신 2030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지난 2월에 만들어서 발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걸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연근해 업, 그러니까 어선업이라고 하는 연근해 업은 아까 말씀 제가 잠시 드렸는데 기존의 생산 지원형에서 자원 관리형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어선어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갖다가 변환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양식어업은 스마트, 친환경, 자동화, 고부가가치 형태의 스마트 양식장 체계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어촌은 세 번째 어촌은 어촌 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어촌의 어촌어항의 그 항포 개선 사업인데요. SOC 생활 SOC 개선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촌의 자생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네 번째로 이 유통 구조가 이 수산업체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길거리에서 한 반 정도 비용을 갖다가 다 이렇게 뿌린다고 할 정도로요. 네. 52% 통계하면 52%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직거래를 갖다가 활성화해서 이 수산물의 유통 구조를 갖다가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창업 투자 형태를 갖다가 확대해서 네. 우수 수산업 쪽의 우수 강소기업을 갖다가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에는 아까 제가 수산혁신 2030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액 100조 원, 그리고 평균 어가소득 8천만 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4만 개를 갖다가 창출해 가고자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풍요는 이제 어업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양 관광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앞서 얘기하신 스마트와 관련한 산업도 창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부에서도 해양 신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전통의 해운항만 그리고 수산의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갖다가 기울이겠다 하는 뜻입니다. 네. 정부는 지난 10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행사를 하나 했는데요. 이른바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해양 바이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해양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생태 체험 등의 해양 관광. 잠시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뭐 LNG를 갖다가 연료로 하는 그런 선박, 그다음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중 로봇 등과 관련한 해양 첨단 장비 사업, 이렇게 5가지 핵심 신산업을 갖다가 저희가 육성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1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저희가 창출하고요. 더불어서 20개의 스타기업을 갖다가 발굴하겠다는 것이 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그런 선박을 갖다 확충하겠다.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우리가 이 원양 선대 규모라든가 해운 매출액을 갖다가 끌어올리겠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가지고 지능형 자동화 항만을 갖다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라든가 시범 사업도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운 산업 환경은 그러나 좀 뭐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세계 5위에서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하면서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아까 현대상선 말씀도 하셨지만 최근 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벌크선 쪽은 그래도 이 운임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는데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도 이 전기선 쪽에 컨테이너 운임은 약보합세를 갖다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것도 수요 공급 문제인데요. 화물을 갖다가 주겠다는 그 화주보다는 이제 실어나가고자 하는 선사가 더 많다고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저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이른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3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네. 경쟁력 있는 그런 선박을 갖다 확충하겠다. 또 이렇게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충하면 거기 이제 실어날 화물이 필요한데 이런 실어날 수 있는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3대 중점 과제를 지금 적극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런 해운 재건 노력을 통해서
해운제공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거든요. 2022년까지 이런 해운제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운 매출액을 52조 원까지 네. 저희가 늘리고, 그다음에 외항 선대도 100만 TU, 컨테이너선 기준에서 100만 TU.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경쟁력입니다. 근데 그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우리가 이 원양 선대 규모라든가 해운 매출액을 갖다가 끌어올리겠다 예. 하는 것이 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해운 산업이 회복되는 이제 조짐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근데 국내 최대 해운사 이제 현대상선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언제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현대상선의 이 영업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선박의 원가 경쟁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운항을 해도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래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기름값이 더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여러 가지 다른 경쟁 선사보다 그 고비용 저효율 선박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효율 저비용 선박을 갖다 갖는 건데, 경비가 덜 드는 선박으로. 예. 앞서 말씀드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현대상선의 이 초대형 초신형의 그런 컨테이너선 이 선박이 순차적으로 이제 현대상선에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도가 되면 이제 운항을 시작하겠죠.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박이 인도되고 5월부터 또 그 서비스가 그 이제 정식 회원으로서 그 디얼란스의 정식 회원으로서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알겠습니다. 영업 이익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글로벌 해양 강국이 되려면 말이죠. 해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중심지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저 옆에 이제 중국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을 확대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항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운임 요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동력 제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설, 네. 기본 시설. 기본 시설이 완비돼 있지 않고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도 만족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갖다 수립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항만별로 특화 전략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마련해 가지고 2040년까지 총 119개의 선석을 갖다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가지고 그런 기술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자동화 항만을 갖다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라든가 시범 사업도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절대로 방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고 논지입니다. 예. 이른바 항만 대기질 개선법이라는 것을 갖다 제정했습니다. 예.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더욱더 확충하고자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 스마트화에 초석을 놓은 그런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바다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남해 바다로 이제 유입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가장 걱정인데, 해양수산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 환경 및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 특히
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볼 때 해양에 절대로 방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고 논지입니다. 예. 특히 주변 국가의 그런 의미에서 주변 국가와의 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타스크포스를 갖다가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이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지난 10월 국제해사기구라는 IMO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일부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칠레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제 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주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 일본 측에도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계속 주시해서 주목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바다 오염수도 걱정이긴 합니다만 또 대기 미세먼지도 걱정이에요. 예, 예. 겨울철 되면서 이제 미세먼지 심해지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국민들께서 잘 정말 요새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네. 이른바 항만 대기질 개선법이라는 것을 갖다 제정했습니다. 예. 이 법을 통해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특히 항만 지역 내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저속 운항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수단은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속력이 늘어나는 것에 세제곱에 비례해서 연료 소모량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고속으로 가면 연료 소모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거는 연료 소모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그 예. 뜻이니까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만 인근에서는 저속 운항을 통해서 배기가스의 양을 갖다가 줄이고 그럼으로써 미세먼지 분출량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속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항비를 갖다가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다가 지금 도입해 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국제 해사 기준에서 정한 기준 황함유량 이것을 기준을 기존의 3.5%에서 0.5%로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따를 것이고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이 0.5%보다 훨씬 강화된 0.1% 기준을 네.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 선박이 이제 저반에 있으면 이제 메인 엔진은 안 쓰지만은 그 각종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계속 돌립니다. 그 발전기를 돌린다는 것은 계속 매연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에 그럼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이른바 AMP라고 그러는데요. 이 AMP 장치도 저희가 늘리겠습니다. 네. 늘려서 그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갖다가 좋게 하는데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목표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현재 약 34,000톤 정도의 이 배기가스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배출된다고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항만 지역에서 주요 항만 지역에서 요거 갖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바다 안전과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세월호 이 참사 이후에 뭐 뉴스에서 바다에 무슨 사고만 났다면 모든 국민들이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양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먼저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철은 이 기상 악화로 인한 이 침몰, 전복 사고, 또 선내에서 이 화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화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라든가 폭발 사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 어선의 안전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최근에 발생한 어선 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난 경보 장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선교라는 브릿지에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실이라든가 기관실에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어선이 96% 이상이 FRP라는 이 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FRP라는. 네. 근데 이게 다 좋은데요. 경제성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화재에 취약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예. 바다에서 꼭 뭐 어선 사고 나면 불이 나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화재에 취약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제 대체하는 그런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루미늄 선박 같은 게 인제 대체 선박으로 좋은데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런 기존의 어선을 알루미늄 재질의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은 기상 악화 시에 이 출항을 항해를 통제하는 그 기준의 톤수가 15톤입니다. 네. 근데 이 15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작지 않느냐 해서 이 톤수를 갖다가 올리는 기준을 갖다가 더 상향하는 그런 그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통신 체계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지금 네. 우리 어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전 조업 교육이 유감스럽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안전 조업 교육을 갖다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뭐 아세안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교육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큽니다. 이 달러로 나타내면 한 1,600억 불 된다고 하는데요. 또 수산 분야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큰 수산물 수출 시장입니다. 항만 물동력 면에서도 12%가 아세안에서 지금 창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에서 저희는 이 4개국과 MOU를 체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이 양식업 생산량 면에서 세계 9위하고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 필리핀과는 수산협력 MOU를 저희가 체결했고요. 또 라오스와는 항만 운영 일명 포트미스라 하는데 항만 운영 정부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협력을 갖다가 해나가기로 했고 또 베트남과는 선원교육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협력 MOU를 통해서 저희가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더욱 교두보를 더욱더 확충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제가 직접 베트남 총리하고 이제 라오스 총리를 부산항에 가면은 그 부산항만국사 소속의 그 항만 안내선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직접 타서 그분들 모시고 바다에서 부산항에 대한 또 부산항 재개발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네. 아무튼 부산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들 나라에 진출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지원해 달라 하는 예. 그런 부탁도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히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양수산 공동위원회를 갖다가 장관급 레벨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열심히 베트남과 라오스 이런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탁을 드렸는데 뭐 그 자리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스피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일을 해나가고 예. 있습니다. 장관님은 뭐 1등 항해사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웬만한 배 이렇게 뭐라고요? 운항할 수 있는 예. 그것도 가능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제가 저 실습선에 선장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색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라이센스만 저희가 이제 재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라이센스를 복구할 수 있거든요. 예. 운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저 해양 전문가께서 장관을 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더 놓이는 것 같고요. 새해 인사 더불어
국민 여러분한테 장관으로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 해양수산부 관련 정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국정과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앞서 말씀드린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네. 그리고 수산혁신 2030 계획,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가 취임 때부터 계속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 임기 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나중에라도 해양수산 스마트화에 초석을 놓은 그런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해양수산부가 관여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나 기구가 약 7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업무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제 업무에서 저희 부의 그 위상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다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마린보이 장관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죠. 그렇지만 바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자원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겠죠.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풍요로운 바다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